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가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또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정치는 과연 어떤 정치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학자로서 200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등 다수의 자문기구를 통해 국회 제도 개선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제안으로 우리 국회는 선진의회에 좋다는 제도는 거의 다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의보다는 당리, 당략이 우선이었고 머리를 맞대면 제3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법안도 싸움이 우선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 싸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대립하던 정당들이 세비 인상의 문제에서는 찰떡 공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었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40%에 가깝게 인상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국회가 아니라 정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거대 정당은 엄청나게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듯 상대방과 싸움으로써 자신들로부터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조는 유권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정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의 적대적 공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에 대한 패권적인 지배입니다. 정당에 대한 패권적 지배는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만들고 거수기가 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견제받지 못한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이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결국 본인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패권 정당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김 시절은 상김이 정당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김 이후에는 상김과 같은 당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계파 투쟁으로 국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당권을 차지해야 공천권을 주무르고 공천권을 쥐어야 상대 계파를 학살하고 자기 계파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상김 이후의 한국 정치는 정당의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 패권을 잡고 나면 상대 계파를 솎아내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느라 국정은 뒷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패권 정치, 계파 정치를 해결할 답은 과연 없는 걸까요? 아주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드리면 국회의원들은 패권 세력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됩니다. 더 이상 패권을 잡기 위한 계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도 국민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계파 공천, 공천 학살과 같은 단어는 그 시대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다른 정당도 공천 민주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여러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패권을 진 세력들은 결코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꼭 안철수 후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서정가는 정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두를 부자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들만 부자 되고 부정부패와 기업의 담합적 이익 추구가 증가한 것에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안철수 현상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2010년 정의를 찾던 그 국민이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안철수 현상이 꽃피지 못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지지 세력도 모두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행정이 정의롭지 못함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 단말기 유통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3년에 평균 단말기 보조금은 25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인 2016년엔 17만 8천 원으로 소비자는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2013년 2조 8천억 원에서 2016년 3조 7천억 원으로 32%나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가장 작은 경제 주체인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거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지요.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 배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의 절반은 교섭단체가 동일하게 나눠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득표율, 의석수 등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모두 작은 것들의 희생 위에 거대 기업, 거대 정당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정당에 대한 보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만 우리처럼 정당에 국고 보조를 하는 독일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독일이 정당에 대해 국고 보조 배분을 하는 방식은 첫째, 한 표당 0.7유로를 곱해줍니다. 표를 얻은 만큼 비례해서 국고 보조를 더 주는 것이지요. 둘째, 400만 표 이하에 대해서는 0.85유로를 곱해줍니다. 400만 표 이하의 표를 받은 작은 정당에게 조금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00유로 이하의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 1유로를 모금한 데 대해 0.38유로를 곱해서 줍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말하면 독일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득표한 데에 비례해서 소액 후원금을 모금한 것에 비례해서 국고보조를 주되 작은 정당에게는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여한 만큼, 일한 만큼 비례해서 배분하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줌으로써 생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정치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거대 정당, 거대 기업이 담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공정 경쟁이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대기업도 담합적 이익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공정해야 혁신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 성장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철수 후보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통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이 국가가 나서 거대 기업, 거대 정당의 담합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가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선거날 투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치에 참여할 통로가 모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런 엉터리 법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통로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제의 도입은 물론이고 국민 투표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들께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국민 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윤리 수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할 수 있도록 공약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런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권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정당이 명부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도록 개방형 명부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한때 돈 전자 전국구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현 국회에서도 최순실 비례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개방형 명부에서는 모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국민 기소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인 사건이나 검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검찰이 이해 충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국회윤리위원회에도 국민 배심원제를 두도록 해 국회의 윤리 수준이 국민의 수준 이상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 내부의 일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당이 이는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안철수 후보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철옹성을 쌓다가 부정부패와 불통으로 청와대를 비참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대통령마다 반복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 대한 패권적 지배가 그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권력을 의회와 나누는 제도입니다만 우리는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대통령은 인사권, 법안 제출권, 예산권, 결산권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놓고 부패하지 않기를, 소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독선에 빠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나누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고 예산 법률주의를 통해 국회가 꼼꼼하게 예산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준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후보도 제안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제안이지요. 물론 국회를 불신하시기 때문에 과연 국회가 그러한 권한을 줘도 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못하고 부패한 국회의원은 국민들께서 소환하시거나 윤리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셔서 징계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매 정부마다 특별 교부검이 자신의 지역 기반에 집중되어 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을 잡은 지역은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집권해도 이러한 지역적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인 현재에서 6대4로 확대해 누가 정권을 잡든지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해야지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 꼭 선택해 주십시오. 견제와 균형의 꼼꼼한 삼권 분립의 망, 지방 분권의 망을 만들어서 독주와 독선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와 통합의 장을 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투명해야 부정부패를 잡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치 자금의 수익과 지출을 누가 얼마를 기부하고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완전히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투명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파 정치, 패권 정치, 독선의 정치, 부정부패를 단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원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부패 그리고 부와 일자리의 상속이 근본 원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이 중심되는 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변해야 경제도 공정해집니다. 공정 경제만이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미래를 여는 대통령,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시면 국민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었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40%에 가깝게 인상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국회가 아니라 정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거대 정당은 엄청나게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듯 상대방과 싸움으로써 자신들로부터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은 유권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정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의 적대적 공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에 대한 패권적인 지배입니다. 정당에 대한 패권적 지배는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만들고 거수기가 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견제받지 못한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이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결국 본인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패권 정당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김 시절은 상김이 정당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김 이후에는 상김과 같은 당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계파 투쟁으로 국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당권을 차지해야 공천권을 주무르고 공천권을 쥐어야 상대 계파를 학살하고 자기 계파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상김 이후의 한국 정치는 정당의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 패권을 잡고 나면 상대 계파를 솎아내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느라 국정은 뒷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패권 정치, 계파 정치를 해결할 답은 과연 없는 걸까요? 아주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드리면 국회의원들은 패권 세력의 거수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들만 부자되고 부정부패와 기업의 담합적 이익 추구가 증가한 것에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안철수 현상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2010년 정의를 찾던 그 국민이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안철수 현상이 꼽히지 못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지지 세력도 모두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행정이 정의롭지 못함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 단말기 유통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3년에 평균 단말기 보조금은 25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인 2016년엔 17만 8천 원으로 소비자는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됩니다. 더 이상 패권을 잡기 위한 계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도 국민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계파 공천, 공천 학살과 같은 단어는 그 시대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다른 정당도 공천 민주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여러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패권을 진 세력들은 결코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꼭 안철수 후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서정가는 정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두를 부자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가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또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정치는 과연 어떤 정치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학자로서 200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등 다수의 자문기구를 통해 국회 제도 개선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제안으로 우리 국회는 선진의회에 좋다는 제도는 거의 다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의보다는 당리, 당략이 우선이었고 머리를 맞대면 제3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법안도 싸움이 우선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 싸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대립하던 정당들이 세비 인상의 문제에서는 찰떡 공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